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모파상의 단편 의자 고치는 여인, 달빛, 보석입니다. 모파상은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에밀 졸라가 주관하는 문학작품집 매당의 야외에 비계 덩어리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창작 생활 10년 동안 장편 6편과 단편 300여 편, 그리고 희곡과 시를 썼습니다. 모파상의 장편으로는 여자의 일생, 베라미 등 6편이 있지만 그의 문학적 진가는 오히려 단편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를 깊이 사육해 하는 작가 정신이 깔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파상은 1891년 정신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자 강제로 요양소에 연금당한 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 베르트랑 후작집에서 수렵 해금을 위한 만찬이 끝나갈 때였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젊은 부인,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꽃이 놓여 있고 조명으로 장식된 널따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뿐인지 아니면 여러 번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진지한 사랑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든 반면에 여러 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예도 들었다. 남자들은 대부분의 열정은 마치 별과 같아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침범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사람 앞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자들의 견해는 관찰보다는 시적 감흥에 더욱 기울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한 인간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벼락과도 같아서 벼락을 맞은 다음은 다 타버려 황폐해지며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강력한 감정이나 어떤 꿈도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번 사랑을 경험한 후작은 이런 신념에 맹렬히 반박을 하고 나섰다. 여러분, 사람이란 온 힘과 온 영혼을 다해서 몇 번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의 열렬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답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리석게도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서 사랑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없애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회복되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했을 것이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다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질과도 상관 있는 일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시골로 은퇴를 한 파리 출신의 늙은 의사를 중재자로 내세웠다. 그에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기질과 관계된 일입니다.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을 이어온,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난 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후작 부인이 손뼉을 쳤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열렬하고도 감동적인 애정에 푹 빠져서 55년을 산다면 너무나 멋질 거예요.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그처럼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은 또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부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남자였다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마을의 약제사인 슈케 씨입니다. 그 슈케 씨를 사랑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해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의자를 고쳐주시던 할머니이십니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죠. 부인들의 찬탄이 수그러들었다. 흥이 깨진 그들의 표정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았다. 마치 사랑이란 훌륭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세련되고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의사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석 달 전 나는 노파의 임종에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그 전날 그녀의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차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 그 늙은 말이 끌었고 또 그녀의 친구이자 보호자인 2마리의 사나운 검정개들이 따라다녔지요. 사제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자기의 유언 집행인으로 삼았고 우리에게 유언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보다 더 기구하고 그보다 더 애절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의자 고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또한 의자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정해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누더기를 입었고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더러운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개울을 따라가다가 마을 입구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그때 마차에 묶여있던 말을 풀어주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다리 위에다 주둥이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그늘에서 그 마을의 망가진 의자들을 모아 고치고 있는 동안 어린 소녀는 풀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 이동하는 집안에서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고치세요 하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마을을 한 바퀴 돌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몇 마디를 주고받고 나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멀리 가거나 또는 마을 아이들과 사귀려고 하면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아이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서 이리 오지 못해, 못된 계집애야.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서 들은 유일한 애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더 컸을 때 부모는 망가진 의자의 밑바닥을 거두어 드리게 하려고 소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곳 저곳에서 몇몇 아이들과 조금씩 사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의 부모가 자기의 아이들을 사납게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이리 오지 못해? 이 장난꾸러기야. 거지하고 놀면 안 돼. 가끔 어린아이들은 소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때때로 부인들로부터 푼돈이라도 받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그녀는 11살이었습니다. 소녀가 이 지방을 지나가다가 묘지 위에서 친구에게 동전 2푼을 빼앗겨 울고 있는 어린 슈케를 보았습니다. 이 불우한 소녀는 보잘것없는 머릿속으로 저런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 슈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소녀는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소녀가 가까이 가서 슈케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았을 때 자기가 저축한 돈의 전부인 칠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눈물을 씻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대담하게도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돈을 유심히 바라보느라고 소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밀어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자 소녀는 또 키스했습니다. 두 팔에 가득히, 마음에 가득히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이 가련한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녀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정의 첫 키스를 그에게 퍼부었기 때문일까요? 불가사의한 일이란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소녀는 묘지의 그 구석진 자리와 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 속에서 소녀는 부모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또 의자 고친 돈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러 갈 때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소녀가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2프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한 어린 약사를 그의 아버지 가게의 유리창을 통해 붉은 표본병과 촌충의 표본 사이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짙은 붉은빛 물에 대한 찬양과 반짝이는 수정 제품에 대한 극도의 예찬으로 소녀는 매혹되고 넋이 빠져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지우지 못할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그를 만났을 때 소녀는 그에게로 뛰어가 그를 품에 안고 격렬하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달래기 위해 소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상팀,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소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소녀가 하고 싶은 대로 키스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4년 동안 소녀는 자기가 저축한 돈을 전부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녀는 키스를 승낙하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돈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지요. 어떤 때는 30수, 어떤 때는 2프랑, 또 어떤 때는 12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둥글고 큰 동전으로 5프랑이었는데 소녀는 그것을 보고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오로지 그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소년도 소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보면 그녀에게로 뛰어갔고 그것이 소녀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 뒤 소년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소녀는 끈질기게 물어서 그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래서 소녀는 부모님이 여정을 바꾸게 하려고 끈질기게 능란한 교섭을 벌였고 드디어 방학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은 1년이나 머리를 쓴 다음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고 많이 자랐으며 아름다워졌고 금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어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녀를 못 본 채 하고 소녀 곁을 거만하게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소녀는 해마다 이곳으로 돌아왔으나 그에게 감히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의 앞을 지나갔으며
그는 소녀 쪽으로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그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았고 개는 한 마리 대신 두 마리를 가졌습니다. 그 개들은 다른 개들은 감히 맞서 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개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자 그녀는 남자의 팔에 매달려 슈케의 약국에서 나오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광장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가던 주정뱅이가 그녀를 구해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슈케가 가운을 입고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모른 채 하고 옷을 벗기고 치료를 하고 나서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구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녀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지불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절대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면서 의자를 고쳤습니다. 해마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약국에서 이런저런 약들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에게 말을 건넸으며 또 돈을 주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올봄에 죽었습니다. 내게 이 애절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온 생애를 바쳐 사랑했던 그에게 생전에 저축했던 돈을 전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그만을 위해서 일했고 저축하기 위해서 굶기까지 했는데 자신이 죽었을 때 적어도 한 번은 그가 반드시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게 2327프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신부님에게 장례비로 27프랑을 드렸고 그 나머지는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날 나는 슈케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정답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뚱뚱하고 혈색이 좋았으며 양냄새를 풍기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만족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버찌술을 주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눈물을 흘릴 거라고 믿으면서 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슈케 씨는 자기가 그 떠돌이 여자, 그 의자 고치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마치 자기의 명성, 점잖은 사람으로서의 체면, 개인적인 명예, 그에게는 생명보다도 귀중한 품이 있는 그 무엇을 그녀가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분개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덩달아 흥분하여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여자가, 그 비렁뱅이가. 다른 말은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혀진 차양 없는 회색 모자를 쓴 채 식탁 뒤쪽에서 성큼성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한 남자로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경찰을 시켜 체포토록 해서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내 경건한 발걸음이 뜻하지 않은 결과에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축한 2,300프랑에 달하는 돈을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방금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 당신을 무척 불쾌하게 만든 듯하니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부부는 급격한 감동으로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에 갖가지 특징이 있는 금화와 동전이 섞인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여자의 유언이라면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 같군요. 남편이 약간 당황하여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사줄 수 있겠군요. 나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맡긴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요. 나는 그 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슈케가 불쑥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마차를 남겨놓았을 텐데요. 그 여자가 그것을, 그 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 잘 됐네요. 됐어요. 그것으로 우리 제마밭에 오두막집을 만들 겁니다.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지요. 그 여자가 늙은 말과 개 2마리를 남겨놓았는데 그것들도 가져가시겠어요? 그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지. 그것을 무엇에 쓰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나는 악수를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지방에서 의사와 약사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그 개들은 내 집에 있습니다. 말은 마당이 넓은 사제가 가졌고요. 마차는 슈케의 오두막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철도 채권을 5주 샀다더군요. 이것이 내 생애에서 알게 된 단 하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의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눈에 눈물이 가득한 후작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다니까요. 달빛. 마리냥 신부는 논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강신적이었으며 항상 흥분을 잘하지만 고든 영혼을 지닌 키가 큰 사제였다. 그의 믿음은 매우 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을 잘 알고 있고 그의 섭리, 의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그의 작은 사제관의 산책길을 성큼성큼 거닐 때면 이따금 한 가지의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곤 했다. 왜 신은 그걸 만들었을까?
신부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집요하게 탐구했으며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는 주님, 당신의 섭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독실한 겸손의 정열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저는 신의 종이오니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면 짐작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는 절대적이고도 감격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여겨졌다. 어째서와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렸다. 새벽은 일찍 일어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비는 물을 뿌리려고 만들어졌고, 저녁은 잠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캄캄한 밤은 잠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계절은 농업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다. 자연은 의도를 지니지 않은 것이 없고 그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기와 기후와 물질의 엄격한 필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결코 사제에게 의혹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증오하고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했다. 그는 이따금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했다.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신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에게 여자란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12번이나 더럽혀진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여자는 최초의 남자를 유혹하고 또 저주의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유혹자이며 나약하고 위험하고 신비스럽게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였다. 그들의 타락한 육체보다도 더욱 그가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상냥한 영혼이었다. 가끔 그는 자기에게 엉겨붙는 그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공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떨리고 있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화가 치미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신은 오직 남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에게 시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방위를 위한 대비를 하고 함정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여자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팔을 내밀고 남자를 향해 입술을 벌린 모습은 함정과 매우 비슷하다. 수녀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맹세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오직 관대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을 엄격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얽매인 마음, 겸손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에게로 향하는 그 영원한 애정이 살아있음을 항상 느끼기 때문이다. 그건 사제도 다를 바 없었다. 수도사의 눈빛보다 더 신앙심으로 젖어 있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성이 합세되어 있는 법열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의 정열 속에서 그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었고 관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증오할 애정을 그들의 순종에서도, 그에게 말을 할 때의 상냥한 목소리에서도, 내리깐 그들의 눈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가혹하게 나무랐을 때 인정하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수녀원 문을 나서면서 그는 법의를 흔들며 마치 위험 속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 두 다리를 쭉쭉 펴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신부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같이 이웃의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병자간호 담당 수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예쁘고 경솔했으며 또 빈정대는 버릇이 있었다. 신부가 설교를 할 때도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그래서 화를 내면 그녀는 힘껏 신부를 끌어안는다. 그러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포옹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포옹은 그에게 어떤 달콤한 희열을 느끼게 했고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성으로서의 감동을 일깨워 놓는 것이었다. 신부는 종종 그녀와 함께 들길을 걸으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삶의 행복으로 하늘과 풀과 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가끔 그녀는 날짐승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보세요, 삼촌! 얼마나 예뻐요? 입을 맞추고 싶네요. 파리에게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 라일락 열매에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가 사제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했으며 흥분하게 했다. 그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싹트고 있는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애정을 거기에서 또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냥 신부의 살림을 돌보고 있는 성당지기의 아내가 그의 조카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뜸해 주었다. 신부는 그 말에 무서운 동요를 느꼈다. 그는 면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얼굴 전체에 비누칠을 한 채 숨이 막혀 있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그는 몸을 돌려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멜라니. 그러자 시골 여자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었다. 제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신부님. 아가씨는 매일 밤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마자 그리로 가는걸요. 두 분은 강가를 따라 걷지요.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그곳으로 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신부는 면도하던 것을 멈추고 깊은 명상 시간에 항상 하는 것처럼 심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는 수염을 다시 깎다가 코에서부터 귀까지 3번이나 베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말이 없었고 분개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물리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사제의 분노에는 한 어린아이에 의해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배신당한 도의적인 아버지로서의 후견인으로서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울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딸이 부모와 상의도 없이 또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숨막힘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책을 좀 읽으려고 했으나 좀처럼 읽혀지지 않고 점점 더 화만 났다. 10시가 되자 그는 자기의 지팡이를 쥐었다. 그것은 환자를 보러 갈 때 밤 외출에 항상 사용하는 커다란 떡갈나무 지팡이였다. 그는 시골 사람의 억센 팔심으로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듯이 그 거대한 몸뚱이를 돌리면서 미소 지으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쳐들고 이를 갈면서 의자를 내리쳤다. 빠개진 의자의 등이 마룻바닥에 나둥글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부시게 화사한 달빛에 놀라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교회의 신부나 꿈꾸는 시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 가운데 하나인 열광하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백한 밤에 숭고하고도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어느새 멍한 느낌을 받았다. 조그마한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달빛에 잠겨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과일나무들은 푸른 잎을 거의 걸치지 않은 가냘픈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산책길에 들이오고 있었다.
벽 위로 기어오른 거대한 인동 덩굴은 감미롭고 설탕 같은 입김을 내뿜고 있었으며 훈훈하고 밝은 밤 속에 일종의 향기로운 영혼을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신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술꾼이 술을 마시듯이 공기를 마셨다. 그는 조카 딸의 일은 거의 잊고 느린 걸음으로 넋이 나간 채 감탄을 하며 걸었다. 그는 들판으로 나오자 걸음을 멈추고 애무하는 것처럼 달빛에 잠긴 청명한 밤의 부드럽고도 나른한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잠겨있는 벌판을 쳐다보았다. 두꺼비들은 쉼없이 짧고 금속성인 음표를 허공에 던지고 있었다. 멀리서 나이팅게일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는 나다를 까는 듯한 음악과 달빛에 그 가볍게 떨리는 음악이 어우러져 있었다.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마음은 약해져 있었다. 갑자기 풀이 죽고 지쳐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대로 명상에 잠겨 신의 작품 속에서 신을 찬미하고 싶어졌다. 저기 물결치는 작은 강을 따라 포플러가 길게 꾸불꾸불 늘어서 있었다. 가느다랗고 하얀 수증기가 달빛에 스며들어 뿌옇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높은 부기에 걸려 있으면서 가볍고 투명한 송 같은 구불구불한 물의 흐름을 온통 감싸고 있었다. 사제는 억제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이 영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또 한 번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막연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음속에 이따금씩 제기되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생겨남을 느꼈다. 신은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밤은 잠을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위해, 휴식을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의 망각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밤이 낮보다 더 매혹적이고 새벽이나 저녁보다도 더 감미롭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태양보다도 더 시적이고 그처럼 사려가 깊어서 너무도 미묘하게 신비스러운 것들을 커다란 빛으로 비추기 위해 예비해 둔 것 같은 이 느리고 매혹적인 천체는 어째서 어둠을 이다지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새들보다도 더욱 좋은 저 새는 어째서 다른 새들처럼 쉬지 않고 유혹적인 어둠 속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일까? 어째서 이 어스름은 세상의 빛을 바라는가? 어째서 마음은 이렇게 떨리고 영혼은 이렇게 감동되며 육신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유혹이 이렇게 펼쳐지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는 이 숭고한 광경, 풍부한 신은 무엇을 위해 예비해 두는 것일까? 신부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저쪽 풀밭 가장자리에 빛나는 안개에 잠긴 꼭대기가 둥근 나무들 아래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키가 컸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으며 가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훌륭한 배경을 만들듯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지되어 있는 이 풍경이 갑자기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 고요하고 조용한 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대답처럼, 주님이 그의 의문에 던져주는 대답처럼 사제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고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같은 성서에 관한 그 무엇을 보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무대장치 중의 하나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가의 구절이, 격정의 고함이, 육체의 호소가, 불타는 애정의 시편에 있는
따뜻한 시정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생각했다. 신은 인간들의 사랑을 이상적으로 가리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는 포옹한 이 한쌍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그의 조카딸이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신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았다. 신이 이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그의 주위에 있게 한 것은 사랑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는 마치 자기가 들어갈 권리가 없는 어떤 신전에 깊숙이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까지 느끼면서 정신없이 달아나고 말았다. 보석. 사무실의 차장댁 야외에서 랑탱 씨는 한 소녀를 만나자마자 곧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수년 전에 죽은 지방 세리의 딸이었다. 그 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파리로 이사 왔는데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는 생각으로 자기 구역에 있는 여러 중류 가정을 자주 방문했다. 모녀는 가난했지만 성품이 훌륭하고 조용했으며 또한 온순했다. 딸은 성실한 젊은이라면 자기 인생을 맡길 꿈을 꿀 만한 그런 전형적인 정숙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수수한 미모는 천사처럼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입가에서 떠날 줄 모르는 은은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녀를 매우 칭찬했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저 아가씨를 데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저렇게 괜찮은 아가씨는 찾기 힘들지. 랑탱 씨는 당시 연봉 3,500프랑을 받는 내무성의 주사였는데 그녀에게 청혼을 하여 마침내 결혼을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거짓말처럼 행복했다. 그녀는 너무도 익숙한 살림 솜씨로 가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친절과 상냥한 마음씨와 애교를 다 떨었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은 대단해서 그들이 만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신혼 때보다도 더욱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는 아내의 2가지 취미만은 언짢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극장에 가는 것과 가짜 보석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는 몇몇 하급 공무원의 아내들을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인기 있는 연극에 더군다나 처음 상연하는 것까지도 특등석 표를 그녀에게 얻어다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온종일 일하느라 몹시 피곤해 있는 남편을 그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아는 어떤 부인과 연극 구경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부인이 그녀와 함께 가기를 제의해 올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는 그런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 듯해 오랫동안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다 드디어 그녀는 남편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한없이 감사해야 했다. 그런데 극장에 가는 취미가 곧이어 그녀의 마음속에 몸치장에 대한 욕구를 생겨나게 했다. 그녀의 몸치장은 매우 소박했었다. 항상 멋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맵시, 검소하고도 미소 짓는 그녀의 매혹적인 우아함은 소박한 옷에서 새로운 멋을 풍기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2개의 큼직한 색수정을 귀에 달고 가짜 진주 목걸이, 가짜 금팔찌, 보석과 비슷한 가지각색의 유리 세공품으로 장식된 머리빗으로 치장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내가
그런 싸구려 장식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약간 마음이 언짢은 남편이 자주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여보, 진짜 보석을 살 수 없으면 자신이 지닌 미와 우아함으로 자신을 장식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귀한 보석이야. 그러나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요? 난 이게 좋은데. 이건 내 좋지 않은 습성이에요. 당신이 옳아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네요. 난 보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진주 목걸이를 굴리면서 깎여진 수정의 번쩍거리는 결정면을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봐요. 분명히 진짜라고 여길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집시 취미를 가졌군. 가끔 저녁 때 그들이 난로가에 마주 앉아 있게 되면 그녀는 랑탱 씨가 말하는 싸구려가 들어있는 가죽 상자를 차 마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모조 보석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은밀하고도 심오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고집을 부려 남편의 목에다 목걸이를 걸어놓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 너무 웃겨요. 그러다가 그녀는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어 정신없이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 갔었는데 추위로 몹시 떨면서 돌아왔다. 다음 날은 기침을 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그녀는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랑탱은 무덤 속으로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의 절망은 너무도 깊어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은 찢어지고 죽은 아내의 모든 매력, 목소리, 미소, 추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하루 종일 울었다. 시간이 가도 그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무실에 있을 때 종종 동료들이 와서 그날의 일을 조금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는 뺨이 부풀어 오르고 코에 주름살이 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무섭게 얼굴을 찡그리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침실을 예전 그대로 보존해 두었고 날마다 그 안에 틀어박혀 아내를 생각했다. 모든 가구들이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도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그의 봉급이 아내의 손에 있을 때는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데 풍족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몸인데도 부족했다. 그는 아내가 무슨 돈으로 자기에게 고급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자기의 형편없는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빚을 지고 돈을 꾸러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돈은 다 떨어지고 월말까지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 있어서 그는 팔 게 뭐 없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얼른 아내의 싸구려 보석을 팔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에 그를 화나게 했던 그 거칠애에 대해서 일종의 원한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그것을 보는 것조차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추억을 약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남기고 간 가짜 귀금속 더미를 오랫동안 찾았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꾸준히 그것을 사서 거의 매일 저녁 새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커다란 목걸이를 골랐다. 그것은 사실 가짜치고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서 6, 7프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믿을 만한 보석상을 찾아 큰 길을 따라 직장이 있는 쪽으로 갔다. 한 가게가 눈에 띄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자기의 가난을 드러내 보이면서 값도 안 나가는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데에 약간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상인에게 말했다. 이거 값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 남자는 물건을 받아들고 살펴보고 돌려보고 손으로 무게를 재고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았다. 그러고는 점원을 불러 아주 낮은 소리로 주의를 주고는 다시 그 목걸이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더 잘 감정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서 바라보았다. 랑탱 씨는 이런 모든 의례적인 일들이 거북해서 입을 열었다. 아, 이것이 전혀 값진 물건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자 보석상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12,000프랑에서 15,000프랑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출처를 알아야만 살 수 있겠는데요. 랑탱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다.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보석상 주인은 그가 놀라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저로서는 잘해야 15,000프랑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시면 다시 오도록 하시지요. 랑탱 씨는 완전히 얼이 빠져서 목걸이를 집어들고 나왔다. 혼자서 곰곰 생각해 볼 필요를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거리로 나오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멍청이, 오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런 말을 고지곳대로 선뜻 믿다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식별할 줄 모르는 보석상이 있다니. 그러고 나서 그는 폐가 입구에 있는 다른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보석을 보자 금은 세공사가 외쳤다. 아, 이런. 이 목걸이를 잘 알고 있죠. 우리 가게에서 판 것이거든요. 랑탱 씨는 너무도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 얼마쯤 될까요? 이건 25,000프랑에 팔았지요. 법률상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18,000프랑에 다시 살 용의가 있습니다. 랑탱 씨가 놀라움으로 몸이 굳어버리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잘 감정해 보세요. 여태까지 난 그걸 가짜로 알고 있었는데.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랑탱이라고 합니다. 내무성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르티가 16번지에 살지요. 보석 상인은 장부를 펼치고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분명 이 목걸이는 1876년 7월 21일 마르티가 16번지 랑탱 부인에게 보냈던 것이군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았다. 내무성의 관리는 영문을 몰라 얼떨떨했고 보석상은 그가 도둑이 아닌가 의심했다. 보석상이 말했다. 이 물건을 24시간 동안만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영수증은 드릴 테니까요. 랑탱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고 말고요. 그는 보관증을 받아서 주머니 속에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로질러 계속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닫고는 튠리로 다시 내려와 생강을 지났다. 그런데 또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상젤리제로 다시 나왔다. 그는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도저히 그의 아내가 그런 값비싼 물건을 살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렇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선물.
그런데 누가 선물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 한가운데에 한참 서 있었다. 무서운 의심이 그를 스쳐갔다. 아내가? 그렇다면 다른 보석들도 모두 역시 선물이다. 그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자기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두 팔을 펴고 털썩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행인들이 데려다 준 어느 약국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고는 집에 들어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신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물어뜯었다. 그러다가 피로와 슬픔에 빠져 잠에 골아떨어졌다. 눈부신 햇살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그와 같은 충격을 받은 뒤에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상사에게 변명할 거리를 곰곰이 생각한 뒤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고 나서는 보석상에 다시 가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도 목걸이를 그 보석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날씨는 쾌청했다. 도시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앞서서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랑탱 씨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돈만 있으면 슬픔까지도 떨쳐버릴 수가 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다. 아, 돈이 있다면. 그는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그저께부터 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목걸이 생각이 났다. 18,000프랑, 18,000프랑. 그것은 큰 돈이다. 그는 폐가의 보석상 앞 보도 위에서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18,000프랑. 20번도 더 들어갈까 말까 했지만 그때마다 수치심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런데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결심을 하자마자 생각할 여유를 두지 않으려고 달려서 길을 건너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그를 알아본 보석상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의자를 내놓았다. 점원들도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곁눈질했다. 보석상이 말했다.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선생께서 아직도 같은 의향이시라면 제가 제의했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무성 관리가 정중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보석상은 서랍에서 커다란 지폐 18장을 꺼내어 세어보고는 그에게 내주었다. 그는 조그마한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보석상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시선을 떨구면서 말했다. 다른 보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속받은 것인데 그것들을 사실 의향이 있나요? 보석상은 굽신거리며 말했다. 물론이죠. 점원 한 명이 마음 놓고 웃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또 다른 점원은 코를 풀었다. 그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태연하게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그것들을 가져오겠소. 그는 마차를 타고 보석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 1시간 뒤에 보석상에 다시 들렀을 때도 그는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다. 보석상은 물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값을 평가했다. 거의 모두가 이 집에서 판 것들이었다. 랑탱 씨는 이제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판매 대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큼직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2만 프랑, 팔찌는 3만 5천 프랑, 브로치, 반지, 메달은 1만 6천 프랑,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장신구는 1만 4천 프랑, 금줄 목걸이에 매달린 알이 박힌 보석은 4만 프랑, 전부 19만 6천 프랑에 달했다. 보석상은 악이 없는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 전부 보석에다만 투자한 사람 같군요. 랑탱 씨가 힘주어 말했다. 다른 데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런 방법이죠. 그러고는 내일 구매자와 함께 재감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을 나왔다. 거리로 나서자 그는 하늘 높이 앉아있는 황제의 동상 위에서 개구리띠 놀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경박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화쟁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한 병에 20프랑이나 하는 포도주를 서슴없이 마셨다. 그러고 나서 마차를 타고 블로뉴 숲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마차에 같이 타고 있는 일행을 어떤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은 욕망에 가슴을 억눌러야 했다. 나도 부자다. 나는 20만 프랑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마차를 그쪽으로 몰게 했다. 그리고 상사의 방으로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30만 프랑의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는 옛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앞으로 자기의 생활 계획을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카페 앙글레에서 저녁을 먹었다. 옆에 제법 품이 있어 보이는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떤 겉멋으로 방금 40만 프랑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근질거림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생애에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지루하지 않았고 밤을 여자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6달 뒤에 재혼했다. 두 번째 부인은 정숙한 여자이기는 했지만 성격이 매우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를 무척 괴롭혔다.